자, 오늘은 우리 전통활쏘기 연구회의 2022년 8월 월간 공방으로서 TAC 본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공방은 총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기훈 이사님께서 향사례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양평 택승정 잊혀져가는 활터라는 주제로 저희 양희선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원화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희선 이사님께서는 저희 본점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발표를 해주실 거고, 해당 오프라인 발표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 생중계될 거고요. 그리고 김기훈 이사님께서는 댁에서 줌으로 참여해서 또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발표하시는 모습들은 저희가 여기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여기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께 동시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이원화된 형식으로 최초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나 또 좀 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가 강제로 발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음소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로 김기훈 교수님의 향사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훈 교수님. 네, 지금 소리가 됩니까? 네, 잘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화면을 띄우려면은 네. 화면을 화면을 제가 띄울까요? 아니 내가 띄우고 내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를 어떻게 네. 여기 줌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예, 화면 공유라고 네, 하는, 있어요. 네, 예. 그거 눌러 그걸 주시고요. 눌러서 예. 네,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 띄워 놓으신 걸 선택하시면, 네. 자, 그 상태에서 이거 F5번, 내 선택을 하면 네네. 그 상태에서 F5번 누르셔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F5 네. 어떻게 내한테는 떴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잠시만요. 다시 그 ESC 누르셔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예. 그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쇼. 예. 네. 네, 그 슬라이드 쇼 메뉴 그 누르신 다음에 예.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조작하시면은 저희가 예. 네, 설명하시는 것과 동시에 조작된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향사례에 관련된 겁니다. 제목은 향사례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완성된 어떤 연구물은 아니고 현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중간 상황을 여러분한테 좀 뭐 보고 드릴 겸해서 향사례와 관련돼서 그동안 제가 좀 의문스러워했던 어떤 기초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해서 이 시간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향사례 그림이 아니고 중국 향사례 그림의 상상도입니다. 쉘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중국의 활쏘기라는 데서 나온 건데 제가 잠깐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당에서 사단을 세우고 거기서 짝을 지어서 활을 쏘고 그럼 그 앞에 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중에 뭐 이것은
잔을 씻고 하는 그 잔을 씻는 어떤 그런 장소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번 예시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 이렇게 그 글자로 쓴 그런 내용들이 홀기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간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미완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향사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의례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 활을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 어, 향사라고 하는 말이 지방에서 이제 활을 쏘는 거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활 쏘는 것과 관련된 쪽에서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 활 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위주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활 쏘기 관련된 책자 속에서는 향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의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조선 시대의 여러 가지 유가적인 의례들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그 통치 질서의 한 맥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향사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연구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그 목표를 위해서 중간에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 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향사를 하게 되면 항상 향음주례하고 같이 나와서 이 향사례하고 향음주례가 도대체 뭐 어느 만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 요것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찾아낸 것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향사례에 관련된 이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저희들은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찾다가 보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해하는 정도인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 발굴해 볼 수가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을 한 현황이 아, 제가 발굴한 것이 또 포함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발굴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제목으로 현황과 과제라고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그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전제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향사례라든가 혹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그 대사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활쏘기 의례에 속한 것인데 이 활쏘기 의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의 유교 의례에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례를 한번 보면은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의례와 그다음 일반 사가 의례가 있는데 의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를 하기보다도 관혼상제 그러니까 그, 어, 그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장사 지르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일생을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 있고 의식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식 절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음, 사가의례라고 해가지고 가래로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래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래는 사례가 있다 해서 관원상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왕조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조례라고 하는데 이 왕조례는 5가지 예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례, 가례, 빈례, 굴례, 흉례 이렇게 하고 5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가의 의례라든가 국가의 의례라든가 하는 것이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중국 의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중국의 의례서를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참조를 많이 해서 조선 왕조에서 참조를 많이 했던 중국 의례서는 제일 먼저 의례, 예기, 주례라고 하고 있는 이 3가지 예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삼예서라고 그러는데 이 예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한 것이 관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사의 편이 바로 이 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기는 좀 많이 아는데 그리고 주례도 이제 주나라 예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나라의 관직과 관직에서 관직이 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주례에 해당하고요. 예서라기보다는 관직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근데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정부 조직이나 아니면 거기서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임무 같은 것이 여기서 왔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호 예병 현공이라고 하는 6개의 그 조직을 갖는데 주례가 바로 천지 추나 추동해 가지고 6개의 그 어떤 관직 그 체제를 갖춥니다. 그 역량이 우리나라도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춘관에는 우리나라의 예부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의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례도 우리나라의 예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사라든가 향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17가지의 의례에 관해서 세부적인 의식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것이 의례인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향사례라든가 아니면 대사례 같은 이런 활속에 관련된 주요 의례는 주요한 것은요 의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와 예기와 주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례라든가 국가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친 삼례서의 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당나라에 가서는 당나라 현종 때 대당 개원례라고 해가지고 왕조에서 이런 예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왕조례를 5개의 오례를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례가 우리 조선조의 국가의 예서 오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자의 그 가래가 있고 이 가래가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것은 주자가 의례서를 2가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젊을 때 주자 가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돌아갔을 때쯤에서 만든 것이 이 의례경전통해인데 여기서 의례경전통해에서는 고전 의례인 이 의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기나 주례 같은 것을 부차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주자 나름대로의 예론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예론 체계를 만들어 놨을 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향사례는 이 예론 체계 속에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향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향례 속에 들어갑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복잡하실 건데요.
잠깐만 참으시고 한 번만 더 이것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주자가 말년에 만든 의례 경전 통에 나오는 주자의 예의 5가지 어떤 구분입니다. 가례부터 시작해서 향례, 항례, 방국례, 왕조례라고 하는데 이 향례 속에 보면은 여기에 향사례, 향사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음주례도 들어 있고 향음주의도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국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후 국가들의 어떤 예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사례, 대사이 같은 것이 들어 있고요. 이 왕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황제의 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다 시기를 달리하면서 조선 왕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중국 의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의례들 중에는 이러한 의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국가 의례로 5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의례로 4례가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 향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의례에 속합니다. 이게 대사례가 국가일에 속한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인데 향사례가 어떻게 해서 국가일에 속하게 되는지 그것은 상당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풀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 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국가 의례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가를 갖다가 그 예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향사례가 들어간 것이 국가 의례 속에 들어가 있고 국가 의례 속에서 굴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례서는 그리고 국가 전례서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든 국가의 예서의 어떤 예서를 이렇게 총괄한 책들이죠. 이것이 시작이 이제 제일 그 완성된 폼으로 된 것은 1474년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가 법정과 예전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성종 5년에 국조의례의가 만들어집니다. 이 국조의례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종 때 의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개성돼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국조의례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300년 뒤에 영조 때 들어가서 국조 속의례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국제의례의 다음에 한 300년 동안 추가된 것만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 때 이제 국조의례 통편과 충관 통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국조의례 통편은 이 세종실록 의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쭉 이게 형성된 여러 가지 의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통편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까지인데 정조, 당조 당시에 많은 것이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된 걸 다 포함한 것은 충관통고라서 17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충관통고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관이 줄에 보면은 충관은 이것은 예부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에 관련된 어떤 것을 모은 것이다 해서 충관통고가 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조선조에서 만들어진 예전은 대한예전에서 1897년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것을 이제 뭐 좀 복잡한 것 같고 우리 잘 모르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전례서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에까지 향사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런 오례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오례가 국가의 예가 5가지가 있는데 국가에도 이제 기륭상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그다음 제사를 지내는 길례라든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길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왕실의 행사, 결혼, 이런 축하할 행사 같은 것이 가례고요. 그 다음에 외국 손님들 접대하는 게 빌례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이 굴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흉내에 해당되는데요. 이 오례 중에 이 굴례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훈련 의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열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군사훈련을 하는 그 강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 소집령에 해당되는 추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쏘기 의례에 속하는 것인데, 이 대사위와 향사위가 나란히 이 굴례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그 굴례 속에는 그 일식과 월식을 구제한다는 그런 행사라든가, 나래라는 거는 역병을 갖다가 이게 구축하는, 내쫓는 그런 의식 같은, 이것도 굴례에 속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활쏘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 굴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례서, 다음은 이 국가 전례서 속에서 굴례에 활쏘기와 관련된 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기서 제가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기 올라가는 게 사후 사단이, 이거는 왕이 사단이에서 친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관사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 끝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조 때 대사위가 크게 형성돼서 이걸 추가해서 여기에서 추가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들어가면 이것 외에 연사위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칠림시사도 하고, 육문당에서 문신들을 시험한 그 의례도 있고, 그 다음에 연융대라고 하는 저 지금의 평창동에 있는 그 총무청 있는데 총융청 있는 데서 했던 이런 연융대 시사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굴례 속에, 활 속에 관련돼서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커스는 제일 밑에입니다. 향사위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대한의전에서, 대한의전의 향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그 전례서 속에 세종실록에 나오는 올해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예전의 맨 마지막에 나온 예전까지 향사위라고 하는 것이 굴례의 하나로서 국가의례로서 계속해서 포함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활쏘기가 그냥 지방에 사는 것으로만 간주됐지만, 국가에서는 이처럼 국가의 의례의 하나로서 항상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향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암시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향사인데, 여기 어떻게 해서 굴례 속에 들어가 국가 의례로서 이렇게 간주되었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상 지방에서의 활쏘기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쏘기에 관련돼서 이제 중앙정부나 민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의례의 구분은 향례편입니다. 향례는 여러분들 이런 이름 그 자체에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듯이 향촌에서 시행하는 의례입니다. 조선 왕조의 모든 의례는 사실은 교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행하는 의례입니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풍속을 교화한다는 것은,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화자는 변화시킬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의례라든가 교육이랑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풍속을 바꾼다는 것이 교화의 의미고, 이런 교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가 취했던
정치 체제 정책 방향의 큰 부분이 하나입니다. 하나는 법령을 가지고 했고 하나는 이런 교화를 통해서 했는데 이 교화를 통해서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예치라고 그러는데 그 예치의 한 수단으로서 이 향례가 취급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향례에는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향례가 국가 단위로 처음 아까는 그 올해에 속했는데 국가 단위로 그 올해 말고 다른 이 책자로 나타난 것이 정조 21년에 1797년이니까 18세기 말입니다. 이때 향례 합편이라고 하는 책자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정조가 지시를 해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상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상권 중에 두 번째 권이 향사례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사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고제에 해당되는 의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조 오레이가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레이 속에 들어가 있는 향사례, 그 다음에 중국 고전 의례 속에 들어있는 향사례, 이걸 갖다 다 포함돼 가지고 뭐 어느 것을 하라기보다도 두 개를 갖다 다 포함시켜서 이런 어떤 그 향사례를 어떤 것을 택하든 간에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중앙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향례학편의 발간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사례 이런 향사의라고 하는 것이 향사의라는 것은 향사례를 행하는 의식이라는 뜻인데 뭐 향사례라고 하든 향사의라고 하든 이런 향사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조선조 내내 이것을 나름대로 이런 의례서에는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이 실행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향음주례하고 향사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항상 짝을 이루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두 개 차이가 뭔가 이걸 갖다가 좀 알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이런 그 향례 합편을 우리 현재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향음주례와 향사례에 관한 것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해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것이 향사례를 이해하는데 어떤 기초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향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향음주례 플러스 활수의 의례가 포함된 것이 향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 향음주례가 이런 활성이 의례와 했을 때 기본은 이렇다는 것이고 그 차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목적이 향촌의 질서를 유교적인 질서 체계로 변화시키겠다. 그 교화시킨다는 뜻이죠. 유교적인 질서 체계란 뭐냐 하면 뭐 장유유서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상강오륜 말하면 그 상강오륜을 잘 지키는 어떤 지방 어떤 질서 체계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불교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향촌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유교적인 질서로 이래 바꾸는데 그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실천 강령이랄까요? 그다음 실천 어떤 의식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향음주례나 향사례 공통적인 목적이었고 거기에 또 공통점은 이제 목표는 그렇다 치고 그 내용의 공통된 점은 두 개 다 헌빈이라고 그 손님을 초청하는데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빈은 그냥 일반 사람의 빈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유학적인 덕목을 갖춘 분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을 먼저 권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절제된 그러나 음주연입니다. 이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술 마시는 절차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향음주례는 주로 술 마시는 절차로서 끝나지만은 활쏘기례는 거기에다 활쏘기를 더 보탰다 하는 것이 조금 차이더라고요. 아, 그 차이점을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 절차에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그 내용에서는 헌빈이라고 하는 손님들한테 술을 돌리는 앞에 이게 행사가 시작되기 앞에 술을 돌리는 이것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향음주례는 이 헌빈이 끝나고 나면은 독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말하자면 어, 뭐랄까 서약 같은 것을 읽는 거죠. 이게 이제 독약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뭐 우리 맹세 같은 어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사례에서는 이런 독약을 하는 대신에 활쏘기를 하는 거고 주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누가 이들 초청을 하게 되냐면 그 관아에서 초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하면 지방 같으면 지방에 수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도 같으면은 관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아에서 이걸 주관을 하게끔 조선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항상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청을 하는데 이는 빈이라고 하는데 빈은 손님 빈인데 그냥 일반적인 빈이 아니고 향음주례에서는 나이가 많고 이건 나이를 우선하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행이 있는 자를 초청하는 것이 향음주례의 손님 빈을 선발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향사례에서 빈을 선발하는 조건은 효제 충신하며 효도하고 남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하고 그 다음에 뭐 신의가 있고 이런 효제 충신하며 예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독특한데 말이 많지 않은 자를 이제 그 초청 대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일시는 향음주례는 매년 음력 10월 달에 하기로 돼 있고 향사례는 3월 3일,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향음주례는 향교, 뭐 학당에서 하는 걸로 하고 향사례는 이 학당 근처의 땅을 이렇게 청소하고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기로. 이건 다 그래도 이거는 향교 안에 어떤 명륜당 같은 데 했을 거고 이건 향교 근처에서 하니까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 도표를 만든 것은 국조 오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초에 우리 조선 왕조에서 향사례 향음주례를 에 관련된 의례를 이제 제정할 때부터 의도했던 거고 이것은 이런 의도는 뭐 조선 왕조 끝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이랄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향음주례에서 독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문을 갖다 읽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과 주인이 모두 일어나고 이 사회를 보는 사정이 자리에 나와서 북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 헌장에 따라 예교를 숭상하여 왔습니다. 지금 향음 향음 주례를 거행하는 것은 마시고 먹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과 젊은이 각자가 서로 권면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안으로는 규문, 이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규문을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 밖으로는 향당, 이 마을을 서로 친하도록 서로 깨우치고 타이르며 가르치고 인도해서 혹여라도 잘못을 저질러서 어버이를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의 맹세 뭐 이런 식으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행사가 이런 절차가 그 향음 주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향, 향, 향살의 향음 주례와 향살의 어떤 이제 특징들인데 그러면 향살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한테 나눠준 참고 목록에 거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서접장님 연결이 됩니까? 서접장님, 서접장님? 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슬라이드를 공유를 했는데 참고 자료를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같이 공유를 하면 될까요? 공유는 함께 공유하시는 건 좀 어렵고, 예. 네, 그 참고 자료가 한글 파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내가 띄우면 되나요? 네네, 직접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접 한글 파일을 열어두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화면 공유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해당 한글, 그 열어진 한글 화면을 선택하시면 바로 저희한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조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좀 키우셔가지고 조금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참고 자료로 향음줄의 의주하고 그 다음에 향살의 의주를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조의례에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이것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군데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 무슨 절차인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 틀린 점들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좀 찾을 수가 있어서 찾을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입장에서 향음 주례를 제가 직접 한번 타이핑을 했고 그 다음에 향사례도 타이핑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점을 빨간 걸로 타이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향음 주례 의주를 넘어가서 향사례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향사례 의주에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여기 한 것은 향음주하고 이 차이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이 장소라든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활쏘기와 관련돼서는 단의 남쪽에다가 후를 펼치는데 단과의 거리가 여기는 90도로 되어 있죠. 90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를 서로 돌리는 어떤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향음주례나 이 향사례나 그 다음에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활 쏘는 단계인데 앞에는 독약을 해가 저 향음주례에서는 약속문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활쏘기를 하는데 여기에 활쏘기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것은 손님과 주인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중빈들을
짝을 지어가서 손님과 제1 귀빈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주인이 활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빈들도 2명씩 해가지고 활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쏘기를 하는데 활쏘기는 4발씩 하게 되고, 활쏘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벌주를 마시는 진팀이 이제 벌주를 마시게 되는 거고, 벌주를 마시는 일반 중빈들은 그냥 본인이 벌주를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벌주를 마시는데, 이 주인과 빈의 경우에는 제자가 이렇게 술잔을 씻어서 바치면은 주인이 이제 받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차이는 있지만은 주인이나 빈이나 일반 중빈들이나 전부 진 사람들은 벌주를 마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활쏘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자로 여기서 한번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이 지금 한 것은 우리 그 국조 5례에 나오는 그 향사례인데, 너무나 이게 단순해 가지고 그 내용이 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의례에 나오는 내용을 이게 여기 보면 향례 하편에는 의례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정조 때 만들어진 이 책에는 거기에 보면은 이 활쏘기가 이처럼 많은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체가 42개의 절차인데 그중에 활쏘기가 절차가 이렇게 거의 20개 가까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슬라이드 쇼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 다시 시작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뭐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향사례하고 향음주례가 뭐가 틀릴까, 뭐가 같을까, 이걸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그게 제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향사례 관련된 자료는 아까 이야기한 그 향례 하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향례 삼선하고 덕행교범이라고 하는 1880년대 후반에 거의 조선조 말기에 들어와서 이게 평안도에서 평안 감사들이 이렇게 만든 책들이 있는데, 향례 삼선, 덕행교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향사례 관련된 주요 자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리 좀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향사례에 관해서 연구 현황은 어떠냐? 조선시대의 그 의례 연구는 뭐 지난 한 20-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굴례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향례 연구도 이제 굴례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향음주라고 향사례가 향례 연구의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향례 연구 중에 죄송합니다. 향례 연구 중에는 주로 향약에 관한 연구가 다수고, 향음주례나 향사례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향음주례, 향사례 연구한다고 해놓고 안에 들어보면은 향음주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사례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향사례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아주 매우 적은데, 최근에 아주 향사례만 전문적으로 한 그 연구들이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20년에 우리 박근 선생이 이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그 향사례 이걸 갖다가
김종직 선생의 향살에 관련된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김종직 선생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향살의 보급 운동의 제일 선의 선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적인 연구로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동진 선생은 또 정조 때 이게 향리화편도 만들어지잖아요. 정조 때 그 정조가 어떤 그 정조의 그 기록인 일성록에 나오는 향살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책자가 저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향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인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활쏘기를 이야기할 때는 대사례나 향사례 이야기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최석 교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정진명 선생도 이야기하셨고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향사례를 갖다 집중적으로 그 연원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문제가 뭐고 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룬 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아주 최근에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살에 관해서는 이런 일정한 어떤 인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인식은 향살에는 향내의 하나다. 그리고 향내는 유교적인 향촌 질서 확립 운동의 일환이다. 그렇지만은 이 조선시대의 향사례가 전국적으로 잘 실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올해의 15세기에 포함되었지만 실행이 부진하다가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 등 이런 분이 성종대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 들어온 이 신진 살인파들에 의해서 향사례 향업내 활성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성종 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향소 복립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성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향약 운동이 또 이렇게 상당히 중종 때부터 많이 일어나면서부터 살인파의 관심이 향내 중에서 향살의 향업내보다 향약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게 됐고, 그 결과적으로 그다지 이렇게 많이 그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18세기 이게 약간 아까 이야기한 듯이 1797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향리화편이 발간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그 한 100년 동안 거의 또 부진했던 것을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시적인 재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그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은 이렇습니다. 향사례는 중국 활문화의 하나로 이제 일찍부터 조선 초기부터 수용이 되었지만은,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례화하기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활발하게 수용되지 못한 채 사라진 활쏘기 의례 문화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관심이라고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뭐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 1929년에 그 발간된 조선의 활쏘기, 이중화 선생이 쓴 조선의 활쏘기를 보신 분인 거기에 대사례라든가 향사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비록 그 1920년대 말기 그 일제 강점기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그 관심이 이런 예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문화의 중요한 것으로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미래의 이 활쏘기의 전통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나.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조선의 그 궁술이라는 책자에 이런 대사례를 포함해서 향사례 같은 이 예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선의 궁술을 우리나라 활쏘기의 그 백과사전이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의외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풋노트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 향살의 문제를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제가 그동안 간단히 생각한 건데, 그동안 향살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왔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그 기초적인 문제는 예컨대 향사례가 왜 굴레에 포함됐는가? 어, 저뭐 대사례가 그 왕조례에 포함됐다는 건 뭐 이해가 하지만은 향사위가 굴레 뜬금없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관해서 뭐 어떤 사연도 그다지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굴레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 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가가 혹은 또 일부 유림 그 살인파 학자들이 그렇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행이 잘 안 되었는가 하는 이 문제도 대단히 의문이 가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관아의 수령들인데, 그 수령들의 관심 부족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래 실행하기도 하고 일부는 실행하기도 않았는데, 그 외에 이런 수령들이 실행하기가 좀 힘들었던 어떤 뭐 제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은 없었을까? 뭐 어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주나라라고 하는 건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제도를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조선조에 와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고 할 때 그것이 손쉽게 될 수 있을까? 예컨대 주나라 때는 육례로서 활쏘기를 모든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이런 활쏘기 의례가 가능했는데, 조선조에는 문인들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쏘기 연습 안 했는데, 그 사람들 갑자기 불러가지고 활쏘기 시키려면 하기도 어렵거니와 뭐 하더라도 굉장히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거리낌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왜 시행이 잘 안 되었는가, 조금 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향사례 포함한 유교 의례서 등이 임진왜란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동학혁명 일때라든가 아니면 서양 어떤 침략을 해가지고 일제 침략이 들어올 이 시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간행됩니다. 요건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겠지만은, 예, 그런 일반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항사례까지 왜 이때 이렇게 많이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이런 예설을 간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이해를 그들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수구적인 그런 위정특사적인 사상을 가진 수구파들의 어떤 현행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급 이해에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보다는 그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정수를 수호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문화 수호의 어떤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기초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향사례가 지방 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없을까 있을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문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항사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은 안 됐지만 여러 번 시도는 많이 되고, 관에서도 이걸 갖다가 활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뭐랄까 후원을 하고 적어도 심적으로 항상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간 사정의 발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향음주례 같은 것이 항상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쏘기와 이게 이 활쏘기에 연관돼 가지고 이런 음주 문화 같은 것도 상당히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향사례가 그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사계가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연구해 봤습니다. 그 사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기서도 굉장히 질서 체제 이런 것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서로 어떤 연관성,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관은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향사례를 복원을 하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향사례를 복원을 해가지고 자체 국내에만 그걸 알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리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향사례를 복원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향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조선의 향사례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향사례가 수용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게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흔적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조선의 향사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전제가 돼야 이런 복원 시연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의 향사례를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조선의 향사례를 찾기에 힘을 우리가 좀 보태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 접근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많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 끝내려고 하는데요. 예.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발표가 5시까지 이루어졌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약 10분 정도 질문과 답변 시간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께서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 현장에서는 제가 마이크로 연결해서 의견을 바로 또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여기 현장에서는 바로 들리시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발표에 대한 소회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다지 쉬운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어, 뭐냐면 저도 이 의례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이번 이 향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조선조의 유교 의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전에는 뭐 의례가 뭐고 주례가 뭐고 그다음에 예기가 뭐고 이 세 가지 삼례가 있다는데 맨날 헷갈리고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의례에 관련 것인데, 그냥 이런 예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는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의례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가 조선 왕조 국가가 굉장히 강조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잘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각도에서는 별로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마침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점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게 향사례, 대사례 이걸 갖다 당연히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여기도 뭐좀 의미가 뭐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고 이것도 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의 연구의 우리 월간 공방이 어떤 완성된 결과를 발표하기보다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우리 공방의 목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없으면은 이런 발표를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정리도 못했을 건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공방을 이렇게 해주시는 데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현장에서 양희선 접장님으로부터 다음 발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선 접장님께서는 양평 택승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양희선 접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서서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네. 네네. 앉으시죠. 네.
여기서 이걸로 슬라이드 조작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양평 택승정 잊혀져가는 활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서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택승정의 유족과 유물, 그다음 택승정 기획의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승정의 특징입니다. 택승정은 그 조선시대에 한 가문에서 세워서 많은 그 무관을 배출한 그런 활터인데 지금은 관역은 사라지고 정자만 남아 있습니다. 정자 이름 그 택승은 활쏘기는 군왕의 법도요 군자의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뜻입니다. 당시 군영에 있던 활터를 제외하고 백성들의 활터는 사계에서 주로 운영을 했는데 이 택승정은 한 집안 종중에서 운영한 특징이 있는 그런 활터입니다. 택승정은 임진왜란 이후에 옛 경기도 지평현 광탄리에 이주에 살던 그 남원 양씨들이 세웠습니다. 여기에 광탄이라고 하면은 이제 넓을 광자에 뭐 여울탄자 이래가지고 그 인근에 넓은 여울이 있어서 그 동네 이름을 광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흑천대원 송구평에 활터를 세워서 습사장으로 사용하며 무예를 익혀 무과급제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흑천변이라고 하는 거는 흑천은 이제 그 광탄 옆에 흐르는 내를 근데 내 바닥이 있기 때문에 까맣다 그래서 흑천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송구평은 소나무가 있는 사거리 평야다 이래서 이제 송구평이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사용하던 이 활터에 순조 30년, 그 1830년 정자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1600년 정도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약 한 200년 넘게 그냥 노천에서 습사장에서 활을 세우다가 순조 때 정자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활터 이름 택승정은 이제 그런 사정을 세운 지 다시 10년 후에 헌종 때 1840년에 그 남한 양씨 후손인 그 병마졸도사 양주태가 현역을 했습니다. 택승정 이름에는 가문이 후손들에게 군자의 행실로서 활쏘기를 장려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활터 이름들을 보면은 활쏘기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추구하던 그런 이상을 함축하고 있듯이 여기 택승정에도 그런 이제 군자의 행실로서 활쏘기를 장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택승정의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고 그 택승정 기문에 나타난 습사정신과 거기에 이제 묻혀있는 얘기들을 좀 발굴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시 연구의 한 중간 과정으로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어디 완성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현장 답사라든가 더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게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정자만 남아있는 활터들이 여러 군데 있죠. 제주도 관덕정은 제주목 관할을 겸하고 있던 건물인데 지금도 보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건물 자체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정읍 고부의 분자정, 요거는 전에 우리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윤백일 그 고모님께서 한번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남한산성 이위정, 여기 또 역시 우리 김기훈
그 우리 이사님께서 한번 여기 이휘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 경북 의성에 가니까 또 거기에 관덕정이 건물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선조들은 참으로 또 호국무회로 호연지기를 기르던 그런 유적이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고 진짜 내용은 없어지고 그냥 건물만 골격만 남아가 있는 그런 발터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배우고자 하는 택승경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발터입니다. 택승정의 유적과 유물의 우선 택승정 표지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문인 남원양시 문양공파 곡상공 종중에서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승정은 옛부터 남원양시 문정의 세거지로 후손들이 인의 예지의 덕목을 높이며 심심단련과 호연제기를 쌓아 선비의 도량을 연마한 발터이다. 그래서 밑에 하나, 둘, 다섯째 줄에 담터돌 발받침석이 현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896년 김석규가 참문을 지어서 또 후사 문사들의 예찬시가 현액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승정에서 궁술 무예를 연마하고 봉황정에서 인과 예를 논하며 시설을 하니 찾아오는 문인과 묵객들이 건널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특히 이곳에서 학문을 한 그 후손들이 문과와 물과에 급제하여 출사한 인원이 수백여 명에 이른다. 출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벼슬길에 오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 그 지평리 전투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때 소실대에서 재건립한 그 초라한 정자를 다시 이제 애초에 건축 양식을 고증해서 의에 둔 습사정신 요 내용을 이제 뒤에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 습사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건물을 재건립했다, 거듭 세웠다 하는 그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경기 지방에 있는 활터 이제 그 사장, 처음에는 정자가 생기기 전에 사장이었죠. 대부분이 처음엔 논이나 밭, 개천가에 솔포를 걸어놓고 이제 활을 쏘다가 사계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사정을 건립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양씨 가문 역시 광탄 입향 이후에 대대로 그 봉황대, 그 봉황대에 건립되어 있는 게 봉황정자입니다. 봉황대 아래 송구평 습사장에서 궁술과 마술을 익히다가 묵과 급제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정을 세웠습니다. 또 공황대에서 글 공부하던 선비들도 활쏘기와 말타기가 당시 그 선비들의 덕목인 육례 하나로서 거기서 활터를 자주 이용을 하고 궁술과 마술을 익힌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활터가 언제 생겼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남원 양씨들이 광탄에 입향하고 나서 봉황대를 창건한 1624년과 비슷한 시기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봉황대는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광탄에 이주하던 그 살던 광탄 종중에서 세웠는데 그 봉황대를 세우면서 그 아래 송구평 들판 습사장을 만든 일은 뭐 봉황대 짓는 일보다는 좀 수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1624년 이 당시는 임진왜란을 겪은 그 선조 임금이 백성들에게 그 상무 정신을 상당히 장려하면서 나라 곳곳에 많이 활터가 세워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현재 기록으로 보면은 그 입향을 광탄에 처음 내려온
이주를 내려오신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그 한 분인 양응함의 아들 양측이 1651년 여기에 이제 묵과에 급제한 사실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응함이 연로해서 1655년 효종 6년에 고향인 지평에 있었다 하는 그런 성종원 일기 등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종원 일기 이전에 그러니까 활터가 있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여기에 인조 2년이 이거 조금 잘못된 효종 2년이죠. 효종 2년에 묵과 급제했다 양측이. 근데 이거 좀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정이 세워진 1830년까지는 그 노천에서 습사를 하다가 사정 건립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약 한 400년 역사가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택승정 정자 모습입니다. 택승정이 옛날 원래 있던 그 송구평, 그 송구, 여기도 솔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송구는 땅을 점유한 일에 풍치를 보완하고 역사를 표징하여 왔으며 중원지에 습사장이 시설되어 선조님들이 체질을 단련하신 도장이었다. 이렇게 그 연혁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 활터가 대부분 갑오경장 이후에 묵과 폐지되고 뭐 6.25 전란이나 개발 등의 영향으로 사라진 것이 많습니다만 또 남아있더라도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드물죠. 택승정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수에 오다가 그 또 한국 전쟁 때 여기서 일부 소실된 것을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송구평에 있던 그런 사정이 현재 위치로 언제 이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금 택승정이 있는 위치에 여러 가문의 고적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게 뭐 비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도비 이런 그 이제 비석들이나 이런 유적들이 고적들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때 아마 택승정도 그때 장소 변경이 다소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양씨 그 가문의 인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로는 어린 시절 택승정에 있던 그 송구평 현재 그 수미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풍 갔을 때 활도 폐지석을 어릴 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현장 답사 등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 본 그 담터돌 예, 그 담터돌도 그 한번 찾아보고 여기 옛날 활터 그 습사장 옛날 습사장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근데 뭐 벼슬길에 나선 사람들이 뭐 수백 명에 이른다 하는 그런 기록이 표지석에 있는데 처음에 그 광탄에 이주한 그 종중은 음자 행렬 육형제 중에서 이제 그런데 그 육형제 중에서 이제 두 형제가 묵과에 급제를 했더라고요. 제일 맏형이 양응심이 선조 때 급제를 하고 막내 양응함의 광해 때 1611년에 급제를 했고 또 그리고 이 육형제 후손들이 조선 후기까지 대를 이어서 묵과 급제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쭉 찾아봤더니 뭐 무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묵과 방목 그 이런 그 자료들 옛날에 과거 급제를 하고 난 사람들이 그 방목을 붙이는데 그 방목도 그런 기록 이런 것을 찾아봤더니 약 한 50여 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록이 또 사라진 기록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현재 한 확인된 인원만 50여 분입니다. 이 음자 행렬 그 형제들은 조선 초기 그 대제학 문양공 양성지의 그 6대 손들입니다. 6대 손이고 곡산 공수 양윤정의 정선. 그러니까 여기 곡산공 종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즉 이제 광탄 종중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진사 이상 판서까지 벼슬에 오른 인물은 그 우리 병현 양요의 그 양헌수 장군 등 수백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남항연시 문중은 대대로 문반이었으나 이제 광탄 입평 이후로 무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판서라든가 한성, 방윤, 관찰사, 병마졸도사, 수군졸도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상관을 보면 대감 이제 당상관으로서 대감 배수는 뭐 총장을 비롯해서 뭐 한성, 방윤 지낸 분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감 이거는 정상품 당상관 이상이죠. 그분들은 이제 그 양주태 현에 가신 분들, 현에 그 택진경 현에 가신 분들, 그리고 통해서 약 한 30분. 그 외에 이제 나리, 이거는 뭐 정상품 당황한 이하 진사까지 이런 분들은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택진경이 이러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1840년 어느 날 집행현감이 택진경을 남용하여 질탕 즐기며 놀고 있었다. 이때 청년인 숙천공 주성이 선두가 되어 현감에게 이 장소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승낙도 없이 노느냐 착하시다. 현감이 연소한 자의 무리함을 크게 꾸짖었다. 공은 즉석에서 분개하여 그 노송주, 그 현감이라고 합니다. 노송주의 뺨을 치고 천자의 배 위에도 처사가 발을 걸치는데 성주의 뺨에 장부의 손이 갔던들 무엇이 어떤고 하니 현감이 그 영탁한 기품에 놀라 황급히 손을 잡고 동석동락하며 거심탄회하게 즐겨 놓으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뭐 그런 이러합니다. 숙천공 주성은 1847년에 그 정시 묵과의 급제를 하고 수군절도사를 역임을 하고 나중에 청백리로 녹선되고 숙천부사를 지냈다 이래서 숙천공 이렇게 됐고 양주태와 형제간 양주태의 동생이 되는 분이라고 양주성은 천자의 배 위에도 처사가 발을 걸치는데 이 말은 이제 한나라 광무제가 천하를 얻은 후에 옛 친구인 엄자랑을 불러 같이 놀 때 자랑이 지존 천자의 배 위에 다리를 걸치고 옛날 그들의 우정을 가지고 대했다는 그런 고사를 인용을 했다는 근데 하여튼 뭐 그때 종중이 번성을 하니까 집행현감도 함부로 이제 대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택승정 요원은 표지석입니다. 그 정자 앞에 있는 표지석. 택승정 기문입니다. 이것은 기문은 우리 그 연구회에 우리 김기훈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윤백일 사백 이사님하고 두 분이 도움을 받아서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그 원문 내용들이 참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지금은 도와서 글을 좀 매끄럽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활속에는 유계의 하나이니 곧 무사히 일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기에 이르기를 활속에는 덕을 살피는 것이요. 관덕이죠. 향금주는 장의 유서를 밝히는 것이요. 천자에게 올리는 선비는 그들의 몸가짐을 시험하여 선발한다고 하였다. 문사와 무비를 겸하여 한결같이 된 뒤라야 군자의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집행현 북쪽 심리 광탄은
양씨 누대 조상의 사당이 있는 고향이다. 양씨 가문은 대대로 문물을 겸비하여 인간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선비들과 국난을 당하여 순국하는 신하들이 때때로 나와 가문이 빛났고 줄곧 고울의 자랑이 되었다. 현재 이 기문은 택승정 안에 걸려 있습니다. 옛 젖도사 양궁께서 정자를 택승이라 지어 편행하였고 후손들이 수선하여 석가래가 지금도 새 것 같다. 내가 품위 있는 선비들과 병신년 5월에 이 정자에 올라와서 살펴보니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 후반부에 이곳에 원수의 깃발을 세우고 삼군의 군사가 갑옷과 투구를 진퇴시킬 만하니 진실로 이름에 걸맞는 정자이다. 술이 몇 숭배 돌자 심연자가 내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정자의 이름이 발쏘기와 연관된 것은 그 실제적인 목적을 뜻한 것이니 그대는 대대로 이어온 장수의 가문의 후손으로 재기가 출중하고 기절이 뛰어나다. 어찌 활을 쏘며 백부 앞에 버드나무 잎을 맞추고 우리 천양이죠. 바위를 뚫는 석호, 바위를 뚫는 한 가지 재주만을 익혀 한 명의 적만을 대적하는 데 그쳐서 되겠는가. 장수가 되는 길은 천지 기미의 변화를 살피고 풍운의 도략을 간직하며 진의 극지장군과 같이 시를 읽고 예를 논하며 부한 광무제의 공신 정로 장군 재준처럼 시경의 대아와 소아를 노래하고 투하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자네가 해야 할 일이니 그대는 의당 힘써야 할 것이다. 정자 이름에는 뜻이 있으니 목가에서 택자가 모택자더라고요. 목가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것은 선왕의 법도요. 읍하고 사양하고 오르내리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라는 의미로 택승이라 한 것이다. 자손이 조상의 업을 이어받고 성년의 가르침을 따르며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하며 법도에 맞게 앞뒤로 움직이며 절차에 따라 활을 쏜다면 군자의 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정자는 무인들만의 무예 연습장이란 말인가. 내가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정자를 무예에 더하여 예와 악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 도리를 불어써서 연자에게 주니 심연자는 누구인가. 전인 평의 대수 양군 성완이니 바로 절도공의 아들이다. 병신년 5월 하순의 영가 김석규 제입니다. 요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문입니다. 요 원문은 다 읽지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죠. 선비의 덕목으로서 예악, 사어, 서수, 향음주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발표하신 향사례와 같이 향음주례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주대 향학에서 3년 동안 학업을 닦은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임금에게 청거할 때 그를 송별하기 위하여 향대부가 베풀던 전별의 연회, 온 고을 안에 유생이 모여서 의병의 예를 지켜 술을 마시던 잔치였습니다. 3구는 대제허가 가지는 군데, 택궁은 활쏘기의 기회를 시험하던 장소를 말하고, 이 영가 김석규 그러는데 영가는 안동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여기 보면 양주태는 이제 광통종중 응자행견의 8대 후손으로 1837년에 식년 묵과급제를 하고 선정관을 지쳐서
이제 병마절도사를 지내신 분이죠. 양성화는 양주태의 아들로 운관이었습니다. 그 김석규와 교류하면서 택승정기를 부탁해서 기문을 남겼고 초대 광명의숙 숙장을 지내는 등 후손 양성을 위한 가문의 뜻을 실천하고자 힘썼다. 중간간 경무사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광명의숙이라 하면은 그 광톤 종중에서 운영하던 학계를 얘기하는 예입니다. 그 종중에서 후손들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서당을 짓고 그 서당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현재 그 용문 초등학교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 광명의숙의 초대 숙당을 지냈다 그런 뜻입니다. 김석규는 이제 본관 안동으로 고종 때 주로 판사로 활동하던 그 법 개통에 활동하던 문신이었습니다. 이조 참판 김원근의 손자 김병수의 아들로서 김병지에게 입양이 되고 1864년 출생으로 택승기를 지을 때 나이가 32세였습니다. 법부 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때 택승전 기문을 지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택승기의 작성 연도는 1896년으로 1894년 갑오경장 만 2년 후이죠. 그러면은 당시 화폐 이제 그 가치가 많이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물가 폐지가 되고 종래의 무예로서 이제 가치를 잃고 변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그 기문에서는 활쏘기를 무예에 더하여 예와 악으로 꾸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수의 길을 활잘쏘는 한 가지 재주에 그치지 말고 시를 읊고 예를 논하며 투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당시에 무가가 폐지되고 난 후에 양반들이 기대했던 활터는 예를 지키며 즐기는 운동 장소 이렇게 벌써 가치가 조금씩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이 내용으로 제가 미루어서 짐작한 그런 글입니다. 해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손들에게 당부한 그 말과 습사 정신이 이 글에 잘 나오는데 후손들의 당부한 말을 보면 요약을 해보면은 그렇더래요. 조상의 업인 활쏘기를 이어받아 예의를 지켜 발터를 오르내리는 군자의 행실을 따르며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몸을 곧게 하라. 그리고 택승경 페이지 3개 아까 새겨진 이제 얘기하던 의에든 습사 정신 이것은 이제 안으로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하라. 정내지 직외체 우리는 이 말이 많이 보던 문구일 겁니다.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꿨죠. 정내지 직외체 이 말이 지금 갑자기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이 좀 순서만 바뀌어서 적어낸 내용입니다. 그 기문의 문구를 보면 이제 그대로 보면은 자손이 조상을 업을 이어받고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며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하여 법도에 맞게 앞뒤로 움직이며 절차에 따라 활을 쏜다면 분작을 덕을 이루는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있죠. 원문에 보면 자기, 소선, 업, 복, 성훈, 정, 내지, 직, 매체 이렇게 쭉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풀이해 주신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구격은 우리 김기훈 이사님과 윤백일 이사님 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택승정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몇 개의 그
신문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 따왔습니다. 둘레 높은 숲의 활터는 평탄하고 한 줄기 맑은 시냇가의 언덕은 밝아 섬돌에 비친 햇볕 훈훈한 불빛 빈 전자에 바람 타고 솔솔이 울려오네. 속도 겉도 올곧은 군자되어 선조들의 습사를 뒤이어 힘쓰고야 발짓 메고 돌아와선 몇 차례 맞춰 술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만끽하는 봄의 정치요. 이렇게 우초 양재규가 쓴 시가 하나를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현재 탁승정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2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 내부에는 탁승정기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탁승정 기문하고 그 다음에 3개의 시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 주위에는 철제 보호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무광 도편에는 이제 남원양씨와 관련된 유적으로 양흥한 그 신도비와 양헌수 신도비, 뭐 광덕 비각 이런 것들이 그 유적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 봉황점인데 이제 탁승정의 물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인근의 바로 봉황정인데 후손들은 이제 탁승정에서 활쏘기를 익히고 부근 봉황정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현수 장군을 비롯한 문무겸손한 인물들이 양성되고 영의정 그 이항복 글 등이 이제 그 봉황정에 걸려 있습니다. 천과 마주친 절벽 위에 봉황정이 있는데 봉황이 춤추는 형상으로 경치가 빼어납니다. 일명 구성대 혹은 남이정이라고 합니다. 인조 2년에 남원양씨 곡상궁 3대 후손으로 광탄에 거주하는 인사들이 건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뭐 소술도 되고 이렇게 해서 중수를 계속 해오게 있습니다. 요거는 향토유적 양평군 향토유적 제2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활쏘기가 2020년도에 우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조상의 그 유지를 지키고 많은 인물을 배출한 요람이요. 또 흥미로운 예의가 풍부한 활터로서 이 습사정신 안으로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굳게 하라 하는 그 탁승정의 습사를 귀중한 그런 유산으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상 뭐 아직 연구 내용을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되지만 그런 중간 과정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거기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저희 그 질문 답변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5시 42분이니까 시간이 또 충분히 좀 있어서 질문 답변 또는 의견 있으신 경우에는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유롭게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바로 양희선 접장님께 말씀 전달되고 서로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지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위치가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지.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잠깐 그럼 공유. 예, 그래 한번.
음. 음. 오늘따라 되게 자, 지금 공유되셨나요? 자,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지도가 지금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황정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 보면 지금 용문초등학교가 이쪽입니다. 용문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보면 지금 이쪽에 보면 약간의 지금 살짝 지붕이 보이는데 이 지붕 쪽에 이쪽 부분에 보면 네, 지금 이쪽 부분이 택승정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지붕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쪽 건너편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에 지금 보항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 흑천, 네, 위쪽에 있는 여기가 흑천이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거리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거리 재는 걸 계산해 보면 여기서 공항정까지는 약 338m 정도,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들판 이름이 송구평. 예, 송구평 같은 경우에는 공항정의 이제 여기 예, 네, 예, 북서편입니다. 지금 현재 흑천 바로 앞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들판, 네, 여기로 수정이 되고 여기에서 그때 저기 뭐야 토지석을 갔다고 하신 거죠? 어릴 때 소풍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쪽이 많이 안 파져 있어서 들판이어서 스무들 거기서 아. 봤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천변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들판이었다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항역 바로 우편에 있는 요 들판 부분까지 해가지고 여기 어디선가 네, 그 표지석을 봤다고 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태풍정이 여기 어디 있었다고 보시는 처음에요. 처음에. 네. 그리고 습사장이 설치된 곳도 저기로. 네, 처음에. 아. 짐작은 현재로 추정 그래요. 네네네. 자, 택승정의 위치하고 지금 현재 위치는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서 용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추후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추후에 여러 가지 그 가문과 연관되어 있던 그런 사적들이나 이런 거를 합치면서 일로 이동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공항정은 여기 있고 공항정 북쪽에 우편에 여기가 예전에 뭐 습사장이 있던 자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흑천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볼을 하나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 물을 좀 가둬놓고 있고, 이쪽에 그 여울이 이제 넓다 그래가지고 광탄이란 동네가 이름이 광탄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 예. 이 여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이 이대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남한강으로 들어갑니다. 저 양평군 계곡면 쪽으로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이 물이. 지금도 여기 실제로 여기 가보면 여기 밑에 내가의 자갈들이나 이런 게 색깔들이 약간 검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여기에 비석액들도 여기 와서 비석액들도 들어있고. 이제 마무리. 네. 별도로 또 그 질문사항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지금 앞에 항사례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택승정 부분도 그렇고, 이제 처음으로 어떤 저희가 과제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렇게, 질문 답변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것을 끝으로, 오늘 8월 월간 공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규현 교수님, 그리고 양희선 접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에는 저희가 9월 17일 정도에 이제 또 다른 오프라인 월간 공방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에는 파주에 있는 영직 공시박물관에서 9월 월간 공방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회장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살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방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